대치동 독서법의 작가 박노성. 예, 여성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수능 내신 국어와 독서의 상관관계하고, 대치동 독서법 요약,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이라는 회사에 있었고요. 강남직영지부를 담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마 아파트 사거리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우리를 그만두고, 여성 원장님을 찾아뵈서, 책을 쓰자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쓰게 됐습니다. 뭐 사실 논술학원, 독서토론 논술학원,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학원의 기본 전제가 공부인데, 독서토론 논술학원은 전제가 독서입니다.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펼쳐나가는 과정이라서 실제 수업 모델들을 요즘 줌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걸로 이제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책이니까 책을 통해서 제목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치동 독서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하고 함께 의논했던 부분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과정이었고요. 오늘 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저희가 공지된 내용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 테스트 여러 번 했어요. 자, 먼저 여성호 원장님께서 수능과 내신 국어와 독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수능 국어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제 기준으로 좀 간단한 요약을 앞에 좀 해드리면, 지금 12월 3일로 올해 수능이 연기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과거 우리 학력고사 시절, 내지는 수능 초창기 시절처럼 각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는 요 대학 입시 상황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서, 이 성적이면은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갈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현행 입시는 스카이캣을 좀 떠올려 보시면, 수능 성적으로 진학을 하는 정시 말고도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수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논술이나 대부분 이제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진학을 하게 되고,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수능 성적에서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는 과목들이 저희 표현으로 플라톤 이래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수학, 영어 내지는 국영수 이렇게 표현하는 과목들 중에서 수능 영어가 등급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100점부터 90점까지는 다 성적표에 1등급이라고만 나오고, 89점부터 80점까지는 2등급 이렇게 해서 주요 대학들이 수능 영어의 등급 간 격차를 많이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 해서 수학과 국어 내지는 탐구 영역의 중요성이 좀 커졌고요. 특히 수능 영어가 등급제 되고 나서 공교롭게 수능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서 예전에는 전체 응시생의 4%에 해당하는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 초반, 92점, 93점 요 정도를 형성했다면 재작년 수능에는 84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진 어떤 수능의 특성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 영역의 전공법이라고 한다면 꾸준한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강조가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입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어느 대학을 가는지는 수학이 결정하지만 무슨 과에 합격하는지는 국어가 결정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의대를 갈지 말지 못 가는 거는 수학이 결정하지만 어느 의대를 가는지는 국어가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수능 국어와 관련된 관심과 소위 노력들이 많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각 학교들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소위 내신 산정을 위한 국어 시험을 출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능 국어가 좀 어려워진 트렌드랑 좀 맞물려서
수능 국어도 어려워지고 내신 국어도 어려워지면서 국어 과목 전반에 걸친 소위 변별력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내신 국어하고 수행평가 대비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딱 보자마자 너무 망쳐가지고 엄마 나는 수시로는 못 갈 것 같아. 정시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좀 안타까운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난 10월 28일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사항을 보면 2023학년도라는 표현이 현재 고1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데 서울대 발표에 따르면은 2023학년도 현 고1부터는 수능 성적을 1단계로 해서 합격자를 일단 뽑고 나서 2배수 정도의 합격자를 놓고서는 수능 성적은 80%, 80점을 놓고 소위 교과평가라 일컬어지는 영역을 20점 넣겠다. 그래서 그 교과평가 20점에 뭐 기본 점수가 15점이기는 합니다만은 두 명의 평가자가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고서 A면은 5점, 뭐 B면은 뭐 3점, CC면은 빵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의 격차도 있겠지만은 요 교과평가의 격차도 둬서 수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정확한 예고를 좀 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부 친구들은 굉장히 낙심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미 1학년 1학기 내신을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시로 수능 100%로 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서울대 발표가 원래는 내년 4월에 나와줘야 되는데 좀 미리 발표가 나와서 끝까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도 좀 챙겨라 라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AA를 받는다라는 게 단순한 교과를 정량 평가를 해서 꼭 뭐 1등급을 받아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건 아니고요. 해당 교과에 대한 이수, 충실도를 보겠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뭐 물리 과목을 뭐 피해서 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끝까지 내신도 충실히 챙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만은 국어과를 비롯한 각종 교과목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100점 만점에 100점 요번 지필고사를 다 맞았다 라고 얘기하는 내신은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50% 내지는 50% 이내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 성적이 소위 수행평가와 같은 영역들과 합산이 돼서 전체 총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내신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서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들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수능과 다르게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객관식뿐만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는 쓰기 능력들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한 시간이라든가 제한 분량이라든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든가 이 조건들에 맞춰 가지고 쓸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이 초중등에 걸쳐서 좀 누적이 되어 있어야 실제 고등학교에서의 수능 국어, 또 내신 국어, 그리고 꼭 국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쓰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강점들을 좀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발표랑 논서술형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책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최근 뭐 코로나 이상 가는 이슈가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까지를 포함해서 뭐 코로나 관련된 발표를 해봐라. 물론 뭐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코로나 이후의 세계처럼 소위 고1 정도 친구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한번 골라본다면 이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뭐 바이러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의 대선과 관련된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트럼프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뭐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심 분야를 가지고 확장을 해봅니다. 전 지구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실제 뭐 대구에서 한창 코로나 심각하던 시절에 자원봉사 갔던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코로나의 직접 당사자들인 의료인들의 생생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 요 포스트 코로나 사회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제목이 같네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식으로. 그럼 책들을 좀 연결해서 읽다 보면 자신의 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전공 분야와 연결된 책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고요. 특히 저는 학부모님들께도 좀 권하고 싶은 게 학생들한테 읽어라라는 좀 일방향적 독서의 강요는 사실 모든 뭐 주체들이 강요에 의해서는 자발성이 발휘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면역에 관하여 이런 거는 라디오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그냥 짧게 구성되어 있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많이 언급된 책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좀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데 이런 책이 있고 또 읽다 보면은 고전의 이제 반열에 오른 뭐 침묵의 봄까지. 그러면 이제 의학 계열이냐 뭐 상경 계열이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독서들이 누적이 됐을 때 전염병의 문화사 내지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작품이기도 한데요. 또 무거워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 열쇠 같은 소위 이제 벽돌 책들에 대한 이제 도전이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행평가와 발표의 이제 로드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다 읽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쳐가면서 정독을 하는 것도 독서지만 앞선 책에서 언급된 내용이 실제 원문에선 어떻게 다뤄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이런 식의 발췌 독서도 가능하고요.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앞으로의 과제로 설정해 놓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과목과도 연관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드래그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놓는 그런 텍스트들보다는 이런 식의 장서 형태로 체계 형태로 함께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수행평가가 다른 수행평가랑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연결되는 스토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원천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침묵의 봄은 특히 처음부터 읽으시면 많이 힘들고요. 중간부터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하우들을 접하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그 자녀분들이 좀 어리신데 저희가 이제 역으로 거꾸로 네. 위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전체적인 로드맵에서 역으로 이제 좀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아유 이게 무슨 벌써 뭐 입시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 이게 독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결과물로 연결이 될지 이걸 보여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학생부 세특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요거는 또 사실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또 입시가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소위 옛날식으로는 뭐, 누구는 학생부가 뭐 30장이래. 뭐 나는 10장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올해 입시부터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것이 학생부에 들어가는 소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과 영역에서는 뭐 창체,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뭐 자동봉진회라고 흔히 불리웠던 뭐 자율활동, 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활동들인데 해당 항목들에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 바이트가 이제 제한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00바이트 이런 식으로 제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각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은 국영수랑 통합사회 통합과 이렇게 5과목을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과목별로 학생이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했다든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든가 뭐 함께 팀 토론을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중3부터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 중에서 수상실적이나 독서란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세특,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다만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당연히도 선생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특을 써주세요 라고 스카이캐슬처럼 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제로 수업에 얼마나 집중해서 참여하는가, 또 수업과 관련된 교과 내용들을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어떤 활용법은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뭐 박지원, 연한 박지원의 뭐 허생전이 교과서에 다뤄졌는데 해당 내용들을 보니까 조선 후기에도 독과점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실제 그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해서 연한 박지원의 다른 작품들까지 실린 박지원 소설집을 전체적으로 읽어봤다 라는 부분들을 독서록을 통해서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교과에서 다룬 어떤 작품들의 해당 작가나 관련된 시대의 다른 책들을 찾아서 읽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이다 라는 어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기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특 과목들은 고1들은 국영수, 통사통과 이런 식으로 좀 픽스가 돼 있고 한국사나 이렇게 좀 추가될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고2, 고3으로 가면서 주요 전공 관련된 과목들, 특히 이공계, 특히 의학계열 진학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영역에 있어서의 해당 교과들에 해당되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생물 수업에서 유전자를 다뤘는데 유전자 가위에 대한 개념을 들었다. 그럼 크리스퍼가 온다. 이런 식의 어떤 책들을 찾아서 관련 교과목과 연관된 독서를 따로 떼서 놓지 않고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는.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파일 관리라든가 폴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 진행되는 각 과목별로 어떤 해당 과목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책을 미리 읽어야겠구나. 마치 수학에서 상하를 띄었다, 원투를 띄었다, 나는 기하, 미적, 확통까지 다 했다, 이런 식의 선행 개념처럼 독서에 있어서도 다음 학기에 필요한 어떤 과목들과 연관된 책들을 좀 미리 찾는 훈련이 필요할 거고요. 이건 이따가 후반부에 어려서부터 이게 좀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방송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그 수능 내신과 국어 독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대치동 독서법. 예. 우리 책. 본격적인 요약을 좀 요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원장님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머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가 책을 많이 읽는데 공부를 못한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랑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대치동 소설법이 나왔는데도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여전히 저는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이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에 어떻게 좀 더 원활하게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책을 시작을 했어요. 집필을. 그래서 책은 처음에 6가지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왜 1등하고 2등이 국어 때문에 갈릴까? 그리고 수시를 준비했는데 정시를 선택해야 할까? 네. 그리고 왜 소문난 독서법이 우리 아이한테는 통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책이라면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 아이 어떻게 읽혀야 할까? 그리고 많이 읽는데도 국어도 못하고 서술형 시험에도 약한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읽은 책이 수능 지문에 출제되었는데 왜 어렵게만 느껴질까? 이렇게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 원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일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왜 1등과 2등이 국어 때문에 갈릴까는 아까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고, 이 부분은 확실히 여성 원장님이 입시 관련된 지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해박하셔서 책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때 외부 요인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서 첫 번째는 수능 과목의 변화,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의 문제 유형 차이를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내부 요인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내부 요인 첫 번째는 국어 공부의 부족, 또 내부 요인 두 번째는 국어 기초의 부족, 이렇게 해서 4가지 항목을 이제 저희가 세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매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챕터의 마지막은 정시를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수능은 쉽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시를 준비했는데 정시를 선택해야 할까? 이것도 연관선상에 있는데요.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죠. 과거 이제 뭐 불만나 잘 기르자. 시대가 다르죠. 예. 네.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는 또 하나만 이렇게 더 낳아야 된다고 지금 3명을 낳으면 셋째를 낳으면 돈을 얼마를 준다 좀 이러죠.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문난 독서법이 왜 우리 아이한테는 안 통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해서 한참 유행이었죠.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으로 1만 시간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양측이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우리 시절에 EBS에서 슬로우 리딩 생각을 키우는 힘이라는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의 그 슬로우 리딩 독서법, 여기 있죠. 요 정영미 작가랑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방식이 의도된 연습의 어떤 그 정형화된 하나의 그 표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책 한 권만 가지고 나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3년에서 6년 동안 은수저라는 책 한 권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요걸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버전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은 다독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정독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 깊이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 정다독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유용한지, 그것까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책이라면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 아이 어떻게 읽혀야 할까라는 주제를 저희가 질문으로 던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재미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독서만큼 또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필요한 과목도 없는데 학습도 없는데 학습? 습관이죠. 예.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일깨워줘야 책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깨워주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독서광이나 우등생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냐, 요 사례로 소냐 카슨이라는 그 어머님이 두 아이를 똑같이 대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 따라서 독서는 그냥 읽으라고 읽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똑같이 읽어도 성과가 다른 아이들은 뇌의 학습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읽게 시켜야 하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시한 그 독서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뇌과학이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가설, 활동적 실험,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시했던 창의, 독서, 정리, 그 다음에 토론, 창의, 배경식, 요거랑 사이클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그거를 저희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잡고 싶었던,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건 무턱대고 읽는다고 독서력이 늘진 않죠. 네,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이 읽는데도 국어도 못하고 서술형 시험에도 약한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서는 그 프로세스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담았어요. 두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강남지부에 있었던 아이랑 관악지부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 둘 다 뭐 학교에서 되게 평가가 좋은 아이들인데 실제로는 올바르지 않은 독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고요. 문제가 둘 다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짚어드리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읽은 책이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왜 어렵게만 느껴질까? 요거는 생각덩어리라고, 사실 책에는 요 부분이 생략됐는데 그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에서 저희가 가져온 그 개념입니다. 그죠? 생각 덩어리라고 하는 건 그 유리알 장인들이 만드는 그 유리알이 덩어리잖아요. 그 장인들의 어떤 결과물을 그 유리알로 만들어서 매듭 짓는데, 그런 생각 덩어리를 만들어야 독서도 올바르게 수능 지문이든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하든 어디든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덩어리를 만든다는 건 결국은 그 맥락을 함께 이해를 해야 오래 기억이 남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 덩어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먼저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거는 너무 쉽게 얻는 정보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책도 스크롤해서 받는 정보들 말고 단권 하나로 익히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역시 쉽게 정보를 접하면 쉽게 까먹는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항상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끝까지 안 읽으면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완전히 끝까지 다 읽고 덮어놔야 그 주인공 이름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렇게 쉽게 얻은 정보들, 뭐 이렇게 간단한 줄거리만 가지고는 그 정보들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더라. 그다음에 생각 덩어리를 방해하는 이 요소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과의 비교죠. 이건 뭐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저희가 잡았던 거는 토론 수업 멤버들의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그 책에 등장하는 지훈 군은 제가 이제 한우리 초창기 때 그 같이 수업을 받았던 아이고, 그때 뭐 20몇 주년 행사 때도 와가지고 그 간증도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네. 이 아이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겪었던 그 에피소드를 대학에서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참 유화가 되지 않고 토론이 자꾸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왜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 친구가 대학 가서 지금도 만나고 이제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런 토론, 이상한 토론이 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다가 마침 그 언론사에서 참관 수업을 요청을 하셔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걸 발견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토론 수업 멤버들이 서로를 좀 부추기고 잘 좀 독려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서로 이기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딱 주어진 시간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내려는 성향들,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된다. 네,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제가 제 사례와 지훈이 질문 있으신데 학습 만화 읽혀도 될까요? 학습 만화요? 학습 만화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안 읽으셨네요. 책에서 다루고 있죠. 네. 학습 만화가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학습 만화 보는 거랑 유튜브 보는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학습 만화가 나쁘지 않고 유튜브가 나쁘지 않죠.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어려운 거를 잘 설명해 주니까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학습 만화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학습 만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게 문제죠. 저는 좀 다른 비유를 해서 네. 맥도날드 먹어도 될까요? 뭐 가끔 먹으면 맛있는데 그게 주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맞습니다. 예. 그 유튜브도요.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제 학생들이나 어떤 뭐 요즘 어른들도 유튜브로 책 툭 치는 경우가 있죠. 예. 읽은 척. 네, 읽은 척.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보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유튜브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만화가 나쁘다가 아니라 학습 만화가 뭐 정보의 전부이냐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책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면 좋은데 그냥 학습 만화로 점철된 정보는 정말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간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그 참여해 주신 분들이 그 유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유아나 초등학생을 위한 발달 단계별 독서법 좀 강조를 네. 해주시죠. 저희가 사실은 이 책이 창의 융합형 인재가 만들어지기 위한 독서법의 모든 걸 다 다뤘는데 단계별로 달았어요. 그 2부는 유아 초등 학생을 위한 발달 단계법 독서법이고요. 그 다음에 3부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창의 융합 독서법이에요. 그리고 4부는 그 수능 지문이 만만해지는 첨삭지도. 요거는 원장님께서 그 입시의 국어를 그대로 다 그 독서와 연결해서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도치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그 유아 초등에 적합한 독서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에도 설명이 돼 있긴 한데요.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정에서도 아마 자녀분들이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독서 전중 활동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표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유아나 초저하고 초고하고는 약간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먼저 독서 전은 똑같습니다. 이제 아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표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에는 제가 좀 초등학생 책을 했는데 초등학생 책이 유아책, 그림책이 없어서 요 샘플로 제가 약간 고학년이긴 하지만 한 5, 6학년 정도 보면 좋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댁에 있는 책도 지금 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표지를 보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이 영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우리들의 또 일그러진 요 제목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영웅인데 뭐 일그러진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아이가 무슨 그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우개가 있고요. 막 이렇게 골몰하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아이랑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러면 그 책 안에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설이 돼 있겠죠. 설명이 나오겠죠. 그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덩치 큰 아이가 있고, 여기 목도리 두른 아이가 있는데, 덩치 큰 아이가 목도리 두른 아이가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흠칫 보는 모습이 보여요. 아이한테, 야, 이건 뭘까? 야, 넌 뭐라고 생각해? 뭐 아이가 이야기를 하겠죠. 아유, 좀 불량한 아이가 착한 애를 뭐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데 한 아이가 있고 친구들 여럿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뭔가 따돌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는 좀 되게 좀 보스같이 앉아있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표지만 가지고. 네, 예. 표지만 가지고. 이게 독서 전 활동이에요. 유아 초등은 이제 초전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같이 읽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을 다 되짚으면서 이제 읽으시는 거고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안 읽어주시니까 아이와 함께 표지만 보고 이제 아이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랑 나눴던 걸 중심으로 이제 읽겠죠. 그럼 엄마는 엄마 하시던 일 하시고, 아이가 자기 방에 가거나 해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 독서 전 활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먼저 인물을 살펴보는 겁니다. 인물을 쭉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살펴보시면 좋아요. 시간하고 공간. 여기는, 보니까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이제 과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교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사건은 요 제목을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겠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렇게. 싸웠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인물, 배경은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사건. 요 프로세스로,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주요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앞에서 봤던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아이랑 딱딱 맞출 수가 있겠죠. 엄마가, 이게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읽으면서 함께 예측을 하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는 또 앞에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표지에서 봤던 독서 전 활동을 독서 중 활동에서는
궁금한 건 해결하고 모르는 건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네. 질문이 또 저학년 말씀드리니까 고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동네 땡땡에서 뭐 고전을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뭐 지나치게 수준 높은 책을 뭐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작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소위 이제 MMI라고 해서 미니 멀티플 인터뷰, 다중 미니 면접을 했던 질문인데, 딱 저희 얘기입니다. 90년대 후반 미국 교육부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별,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서 한 연구자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2가지 경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의 학업 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다. 집에 책이 많은 학생.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모가 거의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집단에서 특별히 학업 성적이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독서와 학업 성적의 상관관계를 추론해봐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의예과에 진학한 학생들인데 이런 문제를 꼭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준비의 맥락보다 신한카드 생각이란 걸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이 학업 성적이 좋은 게 진짜 책이 많아서 자동으로 학업 성적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집에 책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의 뭐 사회적, 경제적, 뭐 부모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연관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매일 책을 읽어주는데 왜 성적이 특별히 높지는 않을까? 자, 아이가 원하는데 읽어주는 거랑 원하지 않는데 읽어주는 거랑 앞에는 좋은 훈육과 양육이겠지만은 뒤에는 고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학년들 중에서도 저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진화론 관련된 책들을 찾다가 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장대익 교수님이 쓴 다윈의 식탁에 너무 꽂혀가지고 다윈 시리즈로 있는 이런 친구 만나본 적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친구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초육 때 읽을 수 있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파생이 또 심화가 되는 방식이겠죠. 근데 갑자기 옆집 애가 도킨스 책을 읽고 있으니 너도 읽어라 라고 하는 건 요즘 폭력이겠죠. 그래서 수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치동 독서법에서도 예비 중일 내지는 예비 고1에 꼭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점검 목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때는 당연히 문학 비중이 높을 텐데 중등 과정에서 비문학, 독서 쪽의 비중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높여 나갈지, 혹은 뭐 문학을 많이 읽었다고는 하지만은 고전은 안 읽고 현대만 읽었다거나 운문은 안 읽고 산문만 읽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학과 독서의 영역별 점검들을 통해서 독서 내용들도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전 범위에 걸쳐 가지고 편식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 점검이란 부분들이 입시까지를 바라보는 대치동 독서법 책에서 가장 좀 제가 강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여기서 다루는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창의 융합 독서법에서는 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을 우리가 필독서로 많이 선정을 하죠. 뭐 중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들 보면 모두 다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의 맥락을 파악을 하고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융합독서법을 아까 내각의 틀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위대한 개츠비도 있고, 네. 또 뭐 소개시켜 주실게요. 저도 요번 방송 때문에 좀 영유아 쪽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제일 좋은 책은 요 책이었는데요. 빔의 품일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줏대 있는 어린이라고 해서 한국 어린이 출판 협의회에서 계절별로 냅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요번 가을 특별호라서 코로나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저도 좀 아이가 초등 내지는 고등이어서 추억의 영유아 책들을 보니까 어린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장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그림책인데 제가 쭉 한번 해볼게요.
영화 그림책, 감정 그림책, 동물 그림책, 상상 그림책, 생활 그림책, 인성 그림책, 지식 그림책, 가족 그림책, 과학 그림책, 사회 그림책, 생각 그림책, 예술 문화 그림책, 전래 명화 그림책. 물론 뭐 전집으로 한꺼번에 구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책이 초중고 사실은 유아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장르나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인의 눈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마치 영양소를 골고루 요번에 산후조리원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균형 있는 식단만큼이나 균형 있는 독서에 대해서 소위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어떻게 들일지 사실 거기에 좀 저는 많이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 독서 후 활동까지만 하고 여기는 예, 마무리할게요. 독서를 다 하면 이제 같이 읽은 경우에는 그 핵심 내용들을 엄마가 이제 같이 나누는 거고요. 아이가 읽었다고 하면 읽었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네가 파악한 내용을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줘라. 엄마는 안 읽었어요.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읽은 걸 엄마가 이렇게 쭉 들어주는 것만 해도 아이는 훨씬 더 되새김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지에서 못 봤던 것들을 중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있거나 궁금했던 걸 해결한 부분들도 반드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이제 깨달은 점, 그 다음에 아이의 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경청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이제 저학년이나 유아 같은 경우에 읽어준 경우에도 엄마 생각이랑 많이 다르거나 아이가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들어주시고 맞다고 잘 칭찬해 주시고 해서 아이가 또 다시 책을 읽을 때 엄마랑 같이 읽는 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 전중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아이가 읽는 거 점검해 주시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좀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내용들이 유아 관련해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뭐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첫 독서라고 할까요? 네. 독서와 관련된 좀 오래 기억나는 어떤 사건, 어떤 추억, 경험이 좀 필요한데 네. 저는 뭐 아무리 언컨택트로라고는 하지만 서점이나 뭐 도서관 이런 어떤 경험이 어린 시절에 좀 좋게 각인이 되면 방금 사실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에서 제가 최근에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 뭐 서울대 공대가 낫습니까? 뭐 지방대 의대가 낫습니까? 내지는 중3 학부모님들이 자사고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뭐 일반고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최종적으로 양쪽 선택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제공을 하고 공유를 하되 의사결정의 주체는 본인이어야 된다. 그러면 책도 부모님이 뭐 사주신 책들이 대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서점에서 내지는 뭐 도서관에서 본인이 고른 책에 대한 좀 우위가 좀 있을 수 있죠. 애착이 좀 있을 맞아요.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언론사 통해서 그 학부모들이 그 가정 독서에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게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그 형 둘이 있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 둘은 이미 컸고 이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둘째 형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둘째랑 이 막내랑은 9살 차이가 납니다. 아우. 네. 집에 되게 책이 많은데 엄마의 고민은 저 책을 아이가 도무지 읽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둘째 형이 또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셋째가 저러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그런 고민들 좀 있으실 거예요. 뭐 아빠 책이 많은데 너는 안 읽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자기 책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서점 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사서 그렇게 읽게 되면 그게 애착이 나죠. 그리고 그런 책이 쌓이면 집에 있는 책을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하신 파생독서로 연관된 주제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본인이 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관심사 중심으로 책을 읽도록 안내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책을 읽는 그 경험 내지는 그 감각하고
뭐 마우스나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태블릿 같은 이런 어떤 전자기기를 다루는 느낌하고가 또 나름의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요즘은 뭐 블로그나 이런 것도 약간 좀 꼰대 얘기하면서, 저도 초딸한테 뭐 이렇게 뭐 자료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약간 뭐 화석 뭐 이런 비유를 좀 듣게 되는데, 유튜브나 동영상 내지는 이런 어떤 그 자극들은 많은 뇌과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읽기 능력과 보기 능력의 좀 부분이랄까요? 그래서 실제 활자화된 텍스트를 좀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좀 최소한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필요가 강조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질문이 또 계속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본 질문 중에서 뭐 해리포터에 빠져 있다, 뭐 어떤 특정 이렇게 분야에 빠져 있다. 뭐 지금 세대론적으로 치면은 특정 작가나 특정 분야에 몰입하는 그런 독서를 초등학교 때 한 3, 4학년 정도부터 5, 6학년 사이에 경험하는 거는 저는 좀 권하는 편인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중학교 때 인생을 터득하게 된 계기가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을 읽으면서 범인을 추리해보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범인이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범인이다, 이런 인생의 이치를 발견했던 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화 외의 책을 안 쳐다보는 이유, 만화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시군요. 만화책. 그 만화를 보면 줄글도 읽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만화책을 못 읽긴 못하니까 만화책을 읽을 거면 그 줄글책도 하나씩 읽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하시는 게. 그리고 어떨까요? 세대적으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학습 만화나 만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가 유추하기에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3, 4학년을 거치면서 학교 교과서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해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초3에서 초4 정도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에서는 뭐 독서와 관련돼서 너무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독서가 싫지 않게 이제 유지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뭐 다른 과목처럼 4학년, 5학년, 6학년 요 단계가, 예를 들면 아까 뭐 학원을 꼭 보내야 되나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독서야 당연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만 독서와 관련된 뭐 토론을 한다든가, 이게 동년배들하고, 내지는 글 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도를 받거나 내지는 다른 글들과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뭐 사교육 내지는 학원을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학원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독서의 맥락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이 책을 쭉 보고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토론도 비중을 많이 뒀는데, 토론이 여럿이 함께 하는 토론도 있지만, 그 책의 저자와 그 독자가 하는 것도 저는 토론에 저희가 범주에 담았어요. 비록 저희가 사교육 출신이긴 하지만, 또 지금 현재 사교육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질문들은 사실 네. 책에 다 담은 질문들인데, 예. 네. 그 여기에서 충분히 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저희가 무슨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사교육은 사교육의 역할이 있고, 근데 독서 자체는 사실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사실 뭐 수능 국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확 들어간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뭐 쓰기 교육이든 뭐 말하기 교육이든 기본 전제는 읽기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쓰기랑 연결이 되는 거고, 듣기를 잘하는 친구가 말하기랑도 연동이 되는 건데, 많은 지금 더 어린 학생일수록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좋은 글을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좀 제약되어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시대 변화이자 뭐 4차 혁명 시대의 좀 딜레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럴수록 좀 억지로라도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다만 그 억지로라는 게 사실 독서만큼이나 억지로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 이제 곳곳에 식탁에도 책이 있고
화장실에도 책이 있고 방에도 책이 있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준비한 얘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책 읽는 모습도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아주 어린 영유아 시절부터 부모님하고 책이 좀 친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뭐 트렌드 코리아 2021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매년 나오는 책이죠. 한 10월경에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좀 권해드리는 바인데 각종 이제 신조어들 이코노미인 줄 알았더니 일코노미라 그러고 뭐 욜로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신조어들까지를 포함해서 뭐 사회 세태의 변화들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민감하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책들이 꽤나 있거든요. 뭐 2021 경제전망 당연히 2022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실용서 내지는 트렌드서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책을 사서 보는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녀들한테 책을 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습 만화 질문이 많으셔서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게 그 학습 만화에 쭉 빠지게 되는 게 보통 2학년 후반이 많아요. 그 음독에서 묵독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 내서 책을 읽으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 과정이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갈 때 이제 말하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묵독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이 소리를 문자로 이해하게 돼요, 아이가. 그게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교육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그 성장 과정에서 그때는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갑자기 얘가 글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아하. 네, 그걸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라만찬드란 교수는 그게 이제 거울 유런의 그 모방 행동 때문이라고 해요. 저희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급격하게 책을 좋아하게 돼요. 만화책을 학습 만화를 좋아하게 되는 시점도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일 쉽게 들어오는 게 집에 뭐 학습 만화를 어릴 때부터 갖다 놨던 책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손에 쥐기 시작하고 어디 가서도 책을 막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림이 이쁘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찾죠. 그때 줄글도 같이 좀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책을 막 읽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정보를 가지려고 하면 학습 차원에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얻겠죠. 근데 그때 줄글의 재미를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이제 학습 만화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잘 지적을 해놨으니까. 전자책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확실히 신세대 어머님들이시라. 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저도 전자책 있기는 한데, 세대가 달라서 이제 급할 때만 전자책이고, 사실 비중을 전자책에 더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왜냐면 책이 사실은 그냥 텍스트 정보만 전달해 주는 거라면 전자책이든 뭐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질감이라든가, 책을 펼치면서의 각종 이제 느낌들까지를 전자책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어머님들 여기서 투표 한번 해봤습니다. 좀 약간 좀 젊은 어머님들의 생각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물론 올드한 연구이긴 합니다만은 전자책을 읽는 학생들 눈의 시선이 살짝 좀 F자 독서라고 해서 핵심만 읽어나가는, 그래서 같은 분량인데 오프라인 책으로 읽을 때랑 온라인 독서할 때랑의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 사실 책을 읽어나가는 속도의 차이기도 하지만은 책을 보면서 내지는 책장을 넘기는 사소한 순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스킵하는 작업일 수 있어서 전자책과 기존의 이제 인쇄된 책의 어떤 좀 조화랄까요? 이런 부분 좀 고민하게 되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책상에 딱 앉아서 아주 편한 상태에서 읽는 거는 굳이 전자책이 이런 종이책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편한 상태에서 책상에서 독서대에 딱 얹어놓고 책을 읽는데 어디나 이렇게 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북은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찾아서 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책이 좋을 때는 뭐
여행을 가는데 네, 책을 딱 뭐 담을 수 없고 그 공간에 라면을 넣어야 된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전자책만 한 게 없겠죠. 상호 좀 보완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편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책만 딱 몰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자책의 효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책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아까 질문 기억나는 것 중에 필사 말씀하셨는데, 뭐 옛날 드라마에서 김하늘 배우가 필사시키는 장면 기억나는데, 뭐 책 하나를 필사하는 거는 좀 고역이고요. 좋은 문장이나 좋은 대목들을, 저는 좀 저학년일수록 원고지 쓰기 연습을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구하기도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일단 원고지 자체가 격식을 좀 주고요. 특히 이제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어떤 요즘 워낙 그 카톡, 문자, SNS 보면은 정말 지적 수준이 뭐 오타, 뭐 이런 거 많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좀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뭐 문법과 어법 교육들이 좀 필요해서 기왕에 저학년 때 쓰기를 한다면은 원고지 쓰기 훈련을 통해서 제한 분량이라든가 맞춤법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좀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책을 뭐 처음부터 다 쓴다고 하기보다 필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세하게 사이사이에 있었던 문장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뭐 동시 암송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암송 같은 경우 이게 암기 내지는 좀 이렇게 강압적 요소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외우게 되더라. 이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어야 되는데 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네 관동별고 이래 버리는 순간 아이들이 타임머신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 선조대로 돌아가서 송광정철한테 제발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암기 교육의 좀 폐해로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질문을 못 보나요? 제가? 그런가요? 안 보이네요. 1시간 말씀하셨는데 라이브 방송 저희가 기획했던 그 입시와 독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초등이나 좀 저학년에서 독서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 책의 내용들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고 질문이 기회가 된다면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뭐 방송 내지는 좀 서면 내지는 책에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서 이제 저희 책이 되게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불러서 갔어요. 근데 100분 정도, 1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이 책을 거의 안 읽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데 지금 올리시는 질문들을 보니까 저희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 거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파일 관리, 폴더 관리, 요거는 뭐 저학년은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 뭐 책장의 칸도 뭐 국영수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분야별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라벨 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박지원 책이 있으니까 정약용 책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균형감을 학생들이 좀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학교 때 좀 필요한 과정이고. 네, 반갑습니다. 달성도서관, 네. 네. 대구인가요? 네, 대구. 전국구니까. 전국구. 네, 맞아요. 읽으셨나요? 저 어머니? 예. 몇 분 안 읽으셨어가지고 제가 괜히 물어봤다 생각했었는데. 사실 책 정의란 무엇인가도 앞에 얘기는 많이 아시는데 뒤에 얘기는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희 책도 일반 독서법 책들에 비해서 좀 두꺼운 편이죠. 그리고 사실 교수님하고 같이 의논했던 거에 비해서는 또 많이 좀 줄어든 편이긴 한데 근데 중간중간 챕터별로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후반부로 가면은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균형이냐, 뭐 문학, 비문학의 균형, 뭐 고전, 현대의 균형, 뭐 장르별 균형, 영역별 균형. 이게 이제 폴더 관리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맞아요. 건데. 그래서 마치 고등학생들 노트북 이렇게 펴보면은 뭐 내신 폴더 있고 수능 폴더 있고 과목별 폴더 있고 뭐 중간고사 폴더 있고 기말고사 폴더 있는 것처럼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말인데 엘빈 토플러의 뭐 거의 유언과도 같은 뭐 이렇게 무용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확한 어떤 정보들을 좀 선별해 나가자. 그러면 뭐 책은 굉장히 많은데 그 책 중에서 딱 지금 우리 아이한테 이 시점에서 읽혀야 될 책이 뭘까를 부모님이 당사자 학생들, 우리 아이들하고 뭐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미 애들이 다 큰 거고요. 근데 의논이 안 되는 상황하에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함께 이 아이가 지금 이때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데 있어서 원래 옛날 생각나는 게 삐뽀삐뽀 119처럼 좀 급할 때 좀 이 책을 읽혀야 되겠구나 라고 좀 이렇게 두실 수 있는 이런 책을 만들자가 기획이었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출판사에서는 책이 좀 방대하니까 대치동 초등 독서법 저는 이제 대치동 독서법 제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 조언도 많이 듣긴 했는데 여기가 뭐 대치동이니까요. 지금 대치동 학원에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치동 초등 독서법을 추가로 기획한다면 지금 뭐 질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보다 좀 더 상세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한번. 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도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좀 더 그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모처럼 우리 도치맘 카페에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치동 독서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만약에 대치동 초등 독서법이 나온다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해주신 질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2시 넘었는데 어머님들 대단하시네요. 네. 오늘 좀 모쪼록 많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조금 부족했죠? 예. 편히 잠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